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여러분 긴 연휴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잘 쉬고 왔는데 역시 이게 항상 연휴가 이렇게 길면 좀 불안해요. 이 미국에서 또 주요국 또 글로벌리하게 또 뭐가 터지지 않나 좀 불안하면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난리가 났었죠. 특히나 오늘은 이 대만 달러 환율의 상당한 급격한 그 강세의 흐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이 달러와 대만 달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달러 환율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환율의 표기법이 흔히 말하는 직접 표기법과 간접 표기법이 있는데 차이는 1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얘기하는 거를 직접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달러 엔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부분 다 직접 표기법을 쓰는데 원래는 읽을 때 달러 원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을 앞으로 빼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이런데 사실은 달러 원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고 달러 대 대만 달러 환율 이래가지고 달러 슬러시 대만 달러인데 이 슬러시의 나누기가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나누기로 생각해가지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간접 표기법은 1달러 대 얼마가 아니라 1프랑 대 얼마, 1유로화 대 얼마 이런 식으로 달러를 자국 통화의 그 변환 시점으로 놓는 거를 이제 간접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파운드라던가 유로화라던가 또 호주 달러, 또 뉴질랜드 달러 이런 애들이 간접 표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월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그런 거죠. 영국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다 직접 표기법을 쓰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1달러당 이 대만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1달러당 원래 대만 달러가 33 대만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순식간에 29 대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와 대비 대만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게 월봉인데 지금 한때 28 타이완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얘가 지금 2022년 이후 3년 내 최고치였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3일 만에 한 이틀 만에 지금 거의 10% 정도 절상됐거든요. 오늘은 지금 우리는 휴장이지만 지금 대만은 오늘 장을 열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만 달러 환율의 초강세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이게 생겼냐 지금 이제 제가 그전부터 계속 미란 보고서부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미란 보고서에 있는 그 논리가 맞고 이대로 간단한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란 보고서 이 스티븐 미란인 사람이 똑똑하고 하버드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 트럼프를 위시로 한 미국의 우선주의자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계획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알자는 차원에서 제가 미란 보고서 쭉 말씀드린 거지. 가끔 이제 댓글에 보면은 하버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옳다고 사대주의처럼 추종하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달러화가 펀더멘탈 대비 강세인 게 문제의 근원이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조정하려고 하니까 또 일종의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인 통화협상밖에 없다.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마라라고 합의로까지 자기네들이 네이밍 해놓고 이 계획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관세라는 채찍을 쓰고 안보라는 당근을 통해서 결국은 그 회담장에 앉힐 거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거의 빵으로 수렴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환율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미란 보고서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이거를 따라줄 건지 안 따라줄 건지도 달려 있으니까. 1985년도처럼 미국이 지금 물론 미국 경제는 계속 강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위상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얘네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이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대응하자라는 거였고, 그게 지금 이 대만과의 협상에서도 지금 고선이 나온 거예요. 지금 대만 달러가 이틀 동안 10%가 절상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갑자기 무슨 미국하고 대만 간에 환율에 대한 협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만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그냥 시장에서 미국하고 대만이 상호 관세를 협상 중에 있는데 아마도 대만이 대만 달러의 강세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상호관세 차원에서. 그런 그냥 루머만으로 바로 그냥 10% 대만 달러가 절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 영상에서 결국은 관세 협상은 미끼고 핵심은 환율 협상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니까 또 우리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원화 절상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냐. 얻는 게 있죠. 왜 없어요. 지금 한국이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거 조정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냥 기대만 생겨도 이렇게 환율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사실적으로 일본이 막 달러화를 내다 판다던가 이런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요인에 있어서 엔화가 강해지냐면 그냥 미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간에 이렇게 통화 가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시장의 심리가 움직이고 시장의 심리가 수급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한데, 양 국가가 우리 앞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대만 달러가 강소로 가는 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팅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또 가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너무 이게 나이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서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환율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 달러가 무려 이틀 동안 지금 10%가 절상이 됐다가 오늘은 지금 이제 대만의 중앙은행 총재가 화들짝 놀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환율 움직임이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러면서 지금 3% 정도 다시 좀 올라왔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환율 전쟁의 서막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만 달러만 강했던 게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연휴 때문에 시장이 휴장이었는데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달러는 별로 강해진 게 없어요. 약해진 게 없어요. 보세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이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비중이 적습니다. 유로하고 엔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 보시면 지금 타이완 달러가 제일 강했고, 그 다음에 달러 엔도 나름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위안도 좀 많이 강해졌어요. 지금 7.2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화가 이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특히나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아시아 통화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내일 개장하잖아요. 우리 지금 원화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1,405원에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NDF 환율에서 지금 1,370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개장을 하게 되면
뭐 이께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1370원, 80원대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아무 그게 없어도 환율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하고 대만은 이제 서로 그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만도 우리 대만 달러 절상 받아들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도 우리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게 달러화 약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달러화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달러 인덱스 지금 100 이하로 떨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역 가중치 달러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역 가중치 달러화라는 거는 일종의 실질 실효 환율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을 하고 있는 거래 대상국 상대로 하는 건데, 지금 2000년을 그 100으로 놨었을 때 달러 인덱스 빨간색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2000년 1월이나 지금이나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0%니까 거의. 이걸 0으로 놨었을 때.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을 0으로 놓고 지금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0이니까 큰 변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달러 인덱스. 즉 그 기축통화국들, 그러니까 유로화라던가 뭐 엔화라던가 뭐 파운드라던가 이제 이런 하드 커런시 대비의 환율이고, 이 검정색은 무역 가중치, 즉 미국이 무역 대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 무역 수지 흑자 적자 가져가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900에 여기네 99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이 빵이었다면 지금 얘는 20% 이상 절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그 기준점은 뭐냐면 바로 이 무역 가중치 달러화인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바뀐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보세요. 99.43이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요 며칠 동안은 달러 인덱스에 변화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대만 달러 환율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이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달러 강세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스콧 베센트가. 근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그 달러 약세를 그 추구하는 듯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 달러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는 강달러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강세 어떤 위상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약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미국이 상대 국가로 하여금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 대표적으로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이거 환율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달러가 약했네, 강했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냥 각계 전투식으로 미국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가져다 주는 나라랑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나라가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순이잖아요. 지금 여기 대만은 6위권밖에 안 돼요. 6위권밖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면 핵심 타겟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요런 애들, 요 탑 10 애들을 대상으로 이 달러화의 약세를 추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일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많이 안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거든요. 여기 유로화 관련된 나라는 독일하고 아일랜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그 달러화의 약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하고 이 달러 인덱스하고는 서로 다른 궤를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환율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본격화된 게 아니냐. 결국은 미국이 이제 환율에 대놓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할 건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한테도 얘기하는 게 우리 일본으로부터 무역수지 적자 많이 지고 있는데 무역수지 그냥 저기 똔똔 하고 싶어. 보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엔화 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또 난리가 났죠. 절대 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하고도 협상하고 있는데 대만도 보세요. TS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뭐 미국으로 당연히 엄청나게 수출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뭐 이거를 수출을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건 그냥 심플할 거라고요. 야, 대만, 니네 보니까 우리나라로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엄청 끼치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할래? 니네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만큼 우리 거 뭐 좀 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살 만한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못 사게 생겼으면 그러면 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일단 뭐 환율을 좀 조정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관세 아니면 환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세요. 미국하고 무역회담 이후에 대만 달러가 급속 절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그냥 뭘 알아서 기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이제 어떤 그 컨센서스가 그러면 이 미국에게 무역 수지를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는 결국은 협상하면서 달러화의 그 나라 대비 달러화의 절하를 가져가겠구나. 즉 무역 수지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무역수지 적자를 주는 국가들은 통화가치 절상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프레임 자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좀 걱정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대만도 대만이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난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 제가 좀 존경하는 분야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저는 한은 총재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한은 총재가 이제 지금 어디가 계시더라? 어디 가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어디 가 계시냐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G20 때문에 가셨나? 하여튼 어디 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대만 달러 막 급등하고 그 NDF 시장에서 뭐 원화 환율 막 급락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왜 그런 거 같냐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좀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뀌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 환율 변동이 끝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했는데 저가 조금 거슬렸던 게 뭐냐면 미국과의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강달러냐 약달러냐 그걸 잘 모르겠다. 나 진짜 이게 제가 아까 제가 오늘 약간 흥분한 이유가 이걸 왜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강한 달러를 얘기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기축통화 대비 자국의 그러니까 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가져가야 되니까 흔히 말해서 달러 인덱스로는 강달러를 원한다고요. 근데 미국에게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약달러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강달러냐 약달러냐 그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한일 총재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뭐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한미 2+2 관세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환율이라는 의제를 따로 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를 환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나쁘지 않은 뉴스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재무부하고 별도로 얘기할 건데 미국 재무부는 전문가 집단이고 어떤 식으로 환율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되게 순수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무부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답정 넣으라고 답을 적여놨다고 지금. 무조건 미국에게 무역수지 적자 안겨준 나라는 환율 절상시켜. 지금 대만 달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가는 게 지금 나쁘지 않은 뉴스다. 원래 2+2 한미 무역협상 얘기할 때 환율이라는 의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치 못해서 한국 재무부가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난 그것도 난 어이가 없어. 왜 놀래 이게 지금.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지. 당연히 그 들고 나올 의제였던 거고 이걸 따로 놓고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를 만약에 패키지 딜로 거래를 하면 일종의 협상이라는 게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대신 우리가 얻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각계별로 협상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각각에 대해서 다 무조건 전리품을 추구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할 거고 환율 협상에서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같이 협상하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지 이거 따로 떨어놓고 가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 협상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이거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탄핵소추 앞두고 그냥 자진 사임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무역협상 앞두고 파트너 없어. 실무 담당자가 없어 지금. 아니 이 지금 중차대한 이 시점에 왜 또 부총리를 그렇게 날려버립니까? 왜? 이거 여러분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협상 하고 있는데 가장 실무의 최우선인 사람이 기재부 총리인데 그 사람 날려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하자면 지금 총재도 지금 워낙 당황스러워가지고 또 총재의 발언이 되게 좀 이게 또 너무 어떻게 보면 노출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오히려 속마음을 숨기는 듯이 얘기했을 줄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엊그제 이제 막 그 대만 달러 강해지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올 것이 왔다. 지금 대만이 6인데 저래요. 한국 8인데 대만이나 한국하고 지금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도 지금 환율이라고 하는 의제를 따로 얘기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일단은 의도대로 지금 끌려는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주말에 연휴간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협상을 좀 하는 듯한 모습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은 좀 괜찮았어요. 미국도 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지금 하락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험자산에는 제가 봐서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미란보고서 초판에 얘기할 때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관세가 그냥 끝날 거야 협상용으로 생각할 거라고 해서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이 관세 자체가 상당히 그 자체에 대한 목적도 있고 그 뒤에 또 환율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위험자산에 대해서 조금 베어리시하게 좀 얘기했던 거고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세계 총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는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은 계속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한 발, 두 발 정도 썼다고 치고 나머지 한 발은 이제 연준이 스탠스를 바뀔 때 그때 마저 써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 FOMC가 열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바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 높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정말로 파월 의장이 도비시한 스탠스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저렇게 대놓고 연준에 압박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은근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대놓고 지금 연준이 자기 일 똑바로 안 하고 있고 파월은 미스터 투 레이트고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통화 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완화적인 도비시한 스탠스를 취하려다가도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트럼프도 참 그리고 이제 스콧 베센트도 자꾸 막 말을 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면 더 통화 완화 시점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FF 선물 시장에서 지금 5월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68%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다시. 지금 인하 가능성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6월 달에 이제 금리나 그 연준의 금리나에 대한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장은 이제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간밤에 닉 티미너우스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 보게 되면 6월보다는 뭐 7월 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사실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마지막 총알을 다 쓰면서 위험자산으로 좀 풀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뭐 아직은 총알 하나 정도는 남겨두시고 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밀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지금은 저는 계속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요일날 장 시작하면 1370원 80원에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없죠. 왜냐하면 그나마 지금 원화가 약해야 수출 경쟁력도 가져갈 수 있고 좀 관세도 얻어맞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채워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달러가 약하면서 이 그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투기성 자금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최근에 움직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계속 그 순매도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9개월째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는데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살짝 순매수였고 한 3월 중순에도 살짝 한 순매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순매도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9개월 동안 주식만 40조를 팔아댔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전체 보유 비중도 한 30% 정도 내려가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달러화가 약하고 아시아 통화들이 강해지면 이들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국내 주식들이 다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들은 그 흔히 말하는 뭐 빈집 채우는 수요 정도만 들어와도 의외로 이제 시장은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제가 앞에서 막 환율에 대해서 막 큰일 났다 막 약간 오두방정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듯한 모습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그 부분 얘기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저런 압박을 그 견딜 수 있는 애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중국 정도 돼야 맞짱을 뜰 건데 중국도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국의 가장 최대 소비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우선주의 그 다음에 되게 무례하고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깡패 짓을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이 최대 소비 국가니까 야 우리가 결국 니네 거 물건 안 사주면 니네 물건 못 팔아. 결국 니네 성장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원하는 대로 해줘. 우리 통화가치 조정해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길게 보면 이번 한 번은 미국에게 져줄 수 있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달러화의 패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거고 달러화의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이라던가 CBDC라던가 그 다음에 뭐 금이라던가 이런 다른 어떤 탈달러화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어떤 원인이 될 거예요. 길게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당장 뭐 이번 달이 중요하고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나 이번 달이나 기본적인 컨셉은 미국에게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세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 달러화의 약세를 이제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대급부로 이런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의 그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과정에서 약간 풍선 효과처럼 그냥 뭐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는 거고, 지금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 한 1.2%이긴 한데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환율이 그렇게 막 급락한 거에 비춰보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펀더멘탈리로는 지금 이런 아시아 통화, 특히 원화가 절상되는 게 결코 우리에게는 달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또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또 전혀 이 펀더멘탈과 괴리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식을 팔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들고 가야 될 때고, 요거를 팔아 제끼고 다시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오긴 올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아마도 피날레를 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뭐 조금 더 그냥 계속해서 위험자산 들고 가도 뭐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금리는 그래서 간밤에 좀 또 뭐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더 생기는 거죠.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이제 떨어져 버리면, 요 차트를 보실까? 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이 대만 달러 환율이에요. 이게 지금 29 다이완 달러, 이게 3년 내 최저치인데, 이 녹색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좀 비슷하게 겹쳐봤는데, 이 대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진 거를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냐면 한 1,200원대까지 떨어져야 돼. 만약에 둘이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1,220원대로 떨어지면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뭐 부담 많이 줄겠죠. 물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 금리는 조금 중간중간에 최근에 뭐 중국도 좀 팔고 뭐 일본도 좀 팔고, 그래서 약간 조금 그래도 미국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겨뤄볼 수 있는 나라들이 미국채에 대한 매도를 무기로 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미국채 금리가 조금 상방 압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뭐 그와는 뭐 전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미 그 국채 3년짜리 금리가 2.28까지 떨어졌어요. 기준금리가 2.75인데 2.28이라는 얘기는 이미 50bp 인하는 반영되어 있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한 3번 정도 인하, 그러니까 연말까지 현재 2.75가 한 2%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요런 어떤 예상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그 가능성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도 그렇고 자산시장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또 약간 버블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야, 사실은. 이게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뭐랄까 좀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땅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뭐 같이 누려야죠. 같이 가서 하고 버블 터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근데 너무 빨리 털고 나오거나 버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소외돼 있으면 나중에 너무 또 뒤늦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또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칠 때는 같이 미쳐야 돼요. 나 혼자만 야 이거 지금 펀더멘탈리 말도 안 되고 수출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되겠어? 그냥 나는 현금 들고 있어야지.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조금 조정받으면 좀 사서 조금 배팅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 먹고 나와서 정말 이제 버블 터질 때 잘 빠져나가야지, 벌써부터 지금 여기서 위험 관리한다고 이미 주가가 크게 조정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위험 관리는 늦었죠. 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대만 달러 환율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결국 환율 전쟁의 본격화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2+2 한미 무역 협상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의제가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과연 이 미국의 통화가치 절하, 그러니까 원화의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게 쉽지는 않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결국은 펀더멘탈리로는 뭐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이지만 금융시장 자체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거를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을 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막 좋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방향성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리가 역행하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오늘 조금 솔직히 좀 뭐 간밤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연휴 동안 있었던 뭐 최상목 부총리의 그 또 뭐 사퇴라든가 또 한은 총재의 또 발언 이런 것들이 요즘에 너무 머리도 아프고 이게 참 나라가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이게 투자를 떠나서 이게 지금 빨리 중심을 잡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언제까지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과 반감만 하고 있을 건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제발. 하여튼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